JTBC 투표 독려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저는 JTBC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를 담당하고 있는 오대영 기자입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약자가 강자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오대영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JTBC의 강지영 앵커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 자, 그 시기 전후에서 즉 10월 20일쯤 찬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11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 인터뷰를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덮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0일 이후로도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네. 따라서 두 번째 설명도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왜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설명들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드 배치가 정해져서 발표된 게요. 지난해 7월 8일입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는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확인한 이후인 11월까지도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면서 뒤집어지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새롭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당론이 달라진 거는 없죠. 네, 지난해 7월 이후에요. 사드 배치 반대라고 분명히 당론을 정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는요. 논평에서 사드 배치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지는 않은지 라면서 상대당의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저희에게 국가 대 국가의 협약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입장처럼 국민의당 당론도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죠. 첫 번째 키워드를.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홍찍 문, 안찍 박. 들어보셨나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예. 자, 이번 대선 유달리 이렇게 줄임말 프레임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97년 대선 당시에 그 당시 신한국당이었던가요?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인재 후보가 이인재 찍으면 이인재 된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포문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중도 표심을 상당 부분 흡수하면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곧바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 후보를 10% 이하로 묶어놓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내놨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사표 방지 심리를 이용한 전략인 것 같은데 비록 이제 홍 후보가 2위하고 비교적 큰 격차로 3위이긴 하지만 홍 후보의 입장에서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홍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대응을 했는데요. 자,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 자, 박지원 대표가 만약에 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뒤에서 이른바 비선실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프레임이고요. 특히 보수층에서 박지원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노린 이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문찍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찍김. 자, 유승민 후보도 가세를 했는데요. 예. 자,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과 함께한다.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예. 글쎄요. 예. 아무튼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이거 프레임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선이 다자 구도이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보혁 구도라든가 아니면 여야 대결 구도 같은 것이 이제 무너진 측면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갑지 않은 지지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지지층이 모이고 있는데 자, 그런다 보니까 이런 지지자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조갑제닷컴의 대표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10년 주기 설에 의하면 좌파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정권이 만약 안철수 정권이 탄생한다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패배가 아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자, 안철수가 더 낫다. 홍준표 버리고 보수는 안철수를 찍어야 된다. 홍찍문이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아, 이거 뭐 약어가 난무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글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반가운 지지자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갑재 씨는 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 반대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탄핵 반대를 했었고요. 탄핵 찬성은 내란, 뭐 반역죄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예. 특히 그 태블릿 PC 의혹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JTBC가 그 의혹이 많은 태블릿 공개하니까 전 언론이 이 난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언론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의 반란을 우리가 진압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미 태블릿 PC 조작설은 근거가 없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혀졌었죠. 오늘 재판에서 있었던 얘기도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늘도 예.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자, 어쨌든 이 조갑재 씨의 발언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바로 박사모 측이었는데요. 이런 예. 댓글들 많았습니다. 자, 조갑재 씨 갈 테면 가라. 이런 배신자. 자, 이러려고 태극기 집회 나와서 연설했느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을 그러면 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친박 세력 입장에서는.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긴장하는 문재인. 자, 문재인 후보가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예.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 때문인지 좀 긴장감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특히 예. 최근에 선대위 자리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통합과 화합에 걸림돌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치우겠다. 앞으로 찬물을 끼얹는 인사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영선 의원은 결국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면서요. 그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일종의 이제 여진이 앞으로 또 지속이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또 게다가 또 안철수 후보 급등에 따라서 지금 적폐청산 프레임이 혹시 이 그 빌미를 준 게 아니냐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적폐 세력이라는 표현 대신 부패 기득권 세력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예. 참고로 제가 오늘 추미애 대표를 직접 만났는데 추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적폐 세력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자칫 문 후보를 지지 않는 모든 층을 적폐 세력으로 돌릴 수 있어서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촉촉한 봄비가 내린 뒤에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예. 자, 뉴스가 끝난 다음에는 곧바로 소셜 라이브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셜 라이브 아직 시작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네. 자, 소셜 라이브 빨간색 정치부의 날이군요. 예. 예. 안나경 앵커는 뭔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빠졌는데, 아쉽습니다. 예, 우리 소셜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네요. 네.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사장께서 계시니까. 저는 아쉽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저희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렇게 저희가 웃으면서 드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예. 혹시 선배 저희 제인 TBC 그리고 제인 TBC 네. 뭐 안 TV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인 TBC는 JTBC가 문재인 후보를 편든다는 얘기일 테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안 TBC요? 안 TV 안 뭐. TV입니다. 안 TV. 우리가 네. 그건 이제 안철수 후보를 편든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양쪽을 다 편을 들었네요. 여러분들이 들었습니까? 정치부가 소관인데.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의 그에 대한 반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보시면서 좀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예.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뭐 가끔 제가 팔자론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건 팔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JTBC 오기 전에 한 13년 동안 라디오를 또 진행을 했었잖아요. 시선 집중을. 네. 또 100분 토론도 한 8년 했었고요.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 할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제가 어디 에세이로 써서 낸 적도 있었어요. 칼럼 비슷하게 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거는 팔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양쪽에서 다 칭찬을 받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고요. 특히 선거철에. 왜냐하면 선거철은 어차피 인물 검증도 해야 되고 정책 검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검증이라는 것이 이 정책은 검증해봤더니 정말 훌륭한 정책입니다. 혹은 이 후보는 저희들이 검증해봤더니 정말 훌륭한 후보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느 언론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욕을 먹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쯤 이런 현상도 있을 겁니다. 뭐가 양쪽에서 다 욕을 먹냐? 그렇게 위장하는 거지. 사실 너희들은 한쪽에서만 욕 먹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그것조차도, 팔자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져서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많이 겪어서 곧, 여러분들보다 훨씬 빨리 저는 은퇴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긴 세월을 그 팔자를 겪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자기가 담당한 출입처 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때도 있는데 예. 그 다음 날 이제 당을 들어가면 사실 싸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너 다른 당으로 옮긴 거 아니냐? 여기 왜 왔냐? 약간 이런 말까지 듣는 경우도 종종 예.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장께서 혹시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이런 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아니요, 그것도 일종의 팔자에 속하는 거죠. 그 당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한솥밥 먹는 식구로 생각한다는 건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저보다도 신혜원 기자가 고석승 기자보다 1년 미치죠. 네, 네. 후배입니다. 박병현 기자보다는 위고. 1년 중간이군요. 네. 신혜원 기자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느 당에 농성하는 데 들어가서 저하고 네, 맞습니다. 라이브로 연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예. 그때 단식할 때. 예. 네. 근데 뒤에 단식하는 분들을 세워놓고 그분들을 비판하는 보도도 했어요. 바로 뒤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기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신혜원 기자의 심정을 물어보는 것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전화 연결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선거 치르는 거고, 언론도. 그래서 선거가 잘 치러지고, 그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니까. 예. 그럼 다 되는 거죠. 네. 가도 됩니까, 이제? 아쉽지만 예. 네. 저희가 오늘 안나경 앵커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 저도 아쉽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자리로 옮겨서 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크맨 소셜 라이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초반에 처음에 오프닝이 조금 이 주제가 조금 무겁긴 했는데요. 뭐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이제 손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은 특정 후보를 저희가 이제 그 캠프 그 후보와 함께 이제 그 후보에 대해 취재를 하고는 있지만 각각 사실 특정 후보를 제가 뉴스룸에서 혹은 뉴스룸뿐만이 아니라 어떤 뉴스에서건 저희가 편을 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도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뭐 의도를 갖고 보도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검증을 필요로 하는 선거철에서는 특히 더 숙명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박병현 기자도 그렇고 저희가 다 이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까지도 뭐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실수로 저희가 그렇게 또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 뭐 일부분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마저도 사실 저희가 뭐 의도를 가지고 특정 후보를 제가 비호하거나 혹은 특정 후보를 저희가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좀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소셜 라이브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소셜 라이브 사실 컨셉은 제가 이렇게 앞에 말씀드릴 것과 달리 조금 민망합니다. 자, 오늘 컨셉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기 계신 고석승 선배는 이제 문재인 후보 담당 마크맨이고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담당 마크맨인데 오늘의 소셜 라이브 컨셉은 이제 서로 각 캠프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한번 공방을 벌여보자 이런 컨셉입니다. 뭐 대변까지 해야 됩니까? 대변까지는 아니고 대변까지 해야 됩니까? 그 캠프의 입장을 말해주자. 좀 전달을 하자. 전달하자. 네, 이런 의도로 오늘 했으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소셜 라이브 하는 동안만 저희가 각 캠프의 입장을 저희들이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바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50.7%죠. 무려 과반을 넘었는데.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거죠? 호남 맞습니다. 지역에서. 검은색 띠가 안철수 후보 지지율입니다. 예. 이걸 보시고 사실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에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캠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였고 드디어 민심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안철수 후보 지지가 표출이 된 거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제 뭐 박지원 대표라든지 주승용 원내대표, 그동안 이제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 중진 의원들은 항상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역구에 가면 도대체 누가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 항상 지역 구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다. 그런데 오늘 마침 딱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으니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 이것이 바로 안철수 대세론이고 이제 흐름을 탔다. 추세를 이어간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뭐 물론 지금 요즘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다는 거 저도 많이? 예. 좀 뭐 아무튼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일부 여론조사잖아요. 전체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다 앞서고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사실 뭐 여론조사마다 약간 격차는 있긴 한데요. 이제 의미를 둔 것이 오늘이 첫 음으로 호남에서 이긴 거고 사실 그동안 뭐 문재인 후보가 뭐 본인이 스스로 대세론이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뭐 아까 저희 앞에 뉴스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또 광주를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광주 취재를 제가 다녀와 보니까 뭐 제가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지지자 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들한테 누굴 지지하냐 물어본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보수 쪽의 보수층 우리 그 유권자 분들한테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중에서 이제 몇몇 분, 상당수 분들은 만약에 그게 정말 실체가 드러나는 거라면 정말 이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일정 부분 바치고 있는 거라면 나는 지지를 철회하겠다. 안철수 후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난 분들이 전체 호남 민심.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따지면요. 뭐 박지원 대표나 주승용 원내대표마저도 사실 전체
호남 민심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지역구를 갖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 민심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평을 내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호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는 해도 이게 확고한 지지층이냐 저는 약간 이게 의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문재인 후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 목포신앙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을 방문을 해서 뭐라고 했냐. 이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과 함께하는 정권 연장 후보다.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발언을 듣고 저도 좀 놀랐고 옆에 제가 있었는데 저도 뒤에 이 캠프 관계자들도 조금 발언이 좀 세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을 내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런 이 호남에서의 약한 고리, 약한 지지층 이런 것들을 좀 깨부수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깨부수련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안철수 후보를 견제한다, 조바심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조바심이라는 표현은 뭐 너무 우리가 감정적인 단어니까 우리가 기자로서 그런 단어는 예. 근데 사실 뭐 안철수 후보 내부에서도 사실 그런 우려가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 확장을 많이 시도를 하면서 사실 국민당이 호남 지지 세력의 가장 기반이잖아요. 당 기반인데 이제 그쪽 당 기반 세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럴 우려가 있다. 너무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안 그래도 마침 오늘 또 조갑재 아까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다뤘는데 조갑재 씨가 이제 안철수가 차악이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오히려 안철수가 집권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후보 행사 이제 쫓아내면서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말을 물어봤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냥 웃으면서 저는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내부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속사정은 뭐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불감청 고소원이다. 약간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해주세요. 예, 쉽게 말하면 불감청 고소원 무슨 말입니까? 사실 뭐 큰 이득이 될 건 없지만 또 그렇게 사실 그렇게 손해 볼 건 없거든요. 왜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굳이 보수 쪽으로 외연 확장을 안 해도 이런 쪽에서 보수 쪽에서 먼저 안철수를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안철수 입장에 사실 큰 손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꼭 호남이 아니더라도, 이 전국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 분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우리가 진보 보수, 이걸 이제 뭐 무리해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나누자면 약간 진보 쪽에 가까운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지지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끝까지 안철수 후보 지지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소셜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면에서는 확장성의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사실 문재인 후보가 더 폐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폐쇄적이라고요? 호감도가 폐쇄적이라고요? 기자로서 단어 선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쇄적. 네.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사실은 뭐 그렇죠. 상당수 있습니다. 후보 그런데 호감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네. 사실 이 적폐청산이라는 지금 프레임을 사실을 이 문재인 캠프에서 많이 좀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과연 이 적폐청산 프레임, 과연 이게 계속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작전이라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략에 가깝네요. 이 전략을 조금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걸 또 이제 생활 적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좀 타이틀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광주는 나만의 고향, 나만의 고향이다.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모두 광주, 전남, 전북은 내 지역이다. 아니다, 내 지역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사실 호남은요, 이 지금 지역구가 제가 알기로 28개입니다. 이 국회 의석수가 28곳인데 이 중에 지금 국민의당이 차지하고 있는 게 23석입니다. 23석인데 사실은 호남에서는 여당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여당이라고요?
호남 여당이죠, 사실상은. 호남에서.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지. 네, 호남 네. 여당이죠. 아, 네. 반말 나올 뻔했습니다. 네, 호남 여당인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광주만 예고 제가 그 예전에 광주 그 민주당 경선 그 현장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보다 의석수가 적어요, 민주당은 광주가. 왜냐면 빵석이에요.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광주는 모두 국민의당 의석이니까. 그렇죠. 예. 빵석입니다, 빵석.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김정숙 여사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 요즘 호남 특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한 8개월 뭐 1년 정도 가까이 호남에서 계속 지금 방문을 하면서 호남 민심 또 이렇게 좀 지지층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캠프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주에 방문할 때 호텔이나 뭐 모텔 이런 일반 숙박업소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지인의 집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산속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산속에 있는데 이게 난방도 사실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또 씻을 곳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호남 여당 국민의당 예, 또 이제 이 조직에 또 상대를 하려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 광주에서 전남 전북 방문할 때 소화제도 달고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취재를 하셨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앞으로 우리 괜히 또 제가 선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의 민심 오늘 제가 리포트에서 조금 다뤄봤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물론 오늘 안철수 후보가 앞선다고 결과는 나왔지만 사실 아직까지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훈훈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세월호 인증샷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사실 그동안 국민의당 그 소속 목포시 의원이 지난주에 이제 그 논란이 있었죠. 세월호를 배경으로 해서 인증샷을 찍었다. 그리고 특히 박지원 대표가 브리핑하는 도중에 나와서 유가족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 모습인가요? 이 모습이죠? 예, 이때 이 모습입니다. 이제 목포시 의원인데 국민의당 소속의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 오늘 이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그 김철민 의원이죠.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분도 이제 지난 4일에 목포에 내려갔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본인과 이제 통화를 해서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면 억울하다, 뭐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블로그에 올린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들어가서 블로그를 보니까 이 사진만 내렸더라고요. 근데 의정 활동이라고 떳떳하게 생각을 하면 왜 내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당을 향해서 안철수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늘 마침 국민의당이 이제 이 건을 잡아서 민주당이 역공을 펼쳤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역공, 뭐 공세 이런 주제인지 사실은 저희가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일단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민주당은 오늘 그 추미애 상임 선대위원장 명의로 오늘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당원들 김철민 의원을 포함해서 이 해당 민주당 당원들을 윤리 심판원 회부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적당한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제 지금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세월호입니다. 세월호인데 저희가 사실 정치권에서 이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민망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건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당이냐를 떠나서 사실 이 세월호를 가지고 이게 정치 공세, 정치 공방화되는 문제도 사실은 참 이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그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안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산은 사실 단원고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동안 김 의원이 이제 뭐 본인 말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죠. 예.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도 조금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죠.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안 후보가 직접 목포 신항에 내려갔는데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유가족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 후보가 그 목포시 의원들 그 논란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목포 신항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가족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국민의당이 실망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금 안철수 후보를 등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세월호 이 사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사실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더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 정도로 왜냐면 아직 세월호는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뭐 육지로 다 올라왔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뭐 거기 유가족분들은 물론이고 또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현장에서 되게 좀 고통 속에 또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사실 좀 이게 선거철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예. 처음부터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제가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죠? 고소 고발전 이제 서막이 오르다인데 사실 이제 선거철 말미가 되면 이제 네거티브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항상 선거 말미에는 이제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법대로 하자라는 이제 그런 판이 벌어지는 건데 오늘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뭐 무슨 내용으로 고발한 겁니까? 이제 한 네티즌이라고 했는데 이제 취재한 거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 오늘 또 민주당 관계자를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 민주당 관계자가 오늘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의 딸이죠. 이제 설희 씨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출생을 가지고 이제 불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근데 또 이분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계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검색어에서는 안철수 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상태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캠프는 오늘 아까 한 3시간 전 그쯤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 이분을 고소고발했다고 논평까지 냈죠. 예. 사실 네거티브 문제는 사실 저희가 참 언론에서 다루기도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당 입장을 어떻게 저희가 또 이것을 또 팩트를 또 분리를 해서 또 보도를 할 것인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 국민의당 이 문모닝 문이브닝 이 말 왜 생겼습니까? 그걸 저에게 직접 답하라고 네. 한 건가요? 사실 이게 국민의당이 네거티브 그만하라 중단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문모닝 문이브닝 이 말 생긴 이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정당은 이제 매일 아침 이제 회의를 하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에게 네. 미안합니다. 자, 사실 이 문모닝, 문이브닝 이런 단어 사실 국민의당이 그만큼 사실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미 경선 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회의 때부터. 그래서 아침 회의만 시작하면 이제 문재인 후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문모닝. 문재인으로 여는 아침이다. 이렇게 문모닝 하는데 또 최근엔 저녁에도 또 그러는 바람에 문이브닝이다 이런 말도 생겼어요. 맞습니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안모닝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로 항상 아침을 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냥 약간 출입당 기자로서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전에 이제 문모닝이라고 한 건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세론을 인정하는 겁니까? 제가 인정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워낙 문재인 후보가 1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격하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반사 효과를 좀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 오늘 나오고 있었죠.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공개 거부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죠. 김미경 교수의 지금 이런 표현 조금 그렇습니다만 1+1 특혜 채용이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캠프 쪽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사실 딸 재산 공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딸 재산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후보 아들, 딸 재산 공개는 다 했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안철수 후보가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네거티브인지 검증인지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니까 사실 이제 그거죠. 너무 이제 검증을 위한 검증을 해야지 너무 뭐 예를 들어 조폭설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조폭이 연루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캠프는 말하고 있죠. 너무 근거가 너무 터무니없다. 뭐 사실 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철수 후보, 뭐 문재인 후보 할 거 없이 저희가 뭐 사실 뭐 양쪽 다 지금 뭐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다 납득할 만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조금씩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명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거티브라는 게 또 사실은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거티브는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뭐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가능할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다. 못 쓰면 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성공한 네거티브라고 봐야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회창 예전 후보도 아들의 병역 문제로 사실 그때 판세가 좀 기울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네거티브가 약으로 쓰이려면 사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캠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병역 문제는 그 20대 청년들의 주된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 20대 자식을 둔 부모 세대에게도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후보의 아들이 병역 비리를 했다 그러면은 한 가족 전 세대가 모두 공감을 할 이 후보는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잘 못 쓰면 독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지난 대선 때 이제 BBK 같은 경우는 사실 BBK가 터졌을 때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고무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렇죠. 이제 대선 취재를 했던 선배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은 우리가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BBK가 터지고 난 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아무 사실 효과라고 하긴 그렇지만 효과가 없었죠. 거의. 그렇죠. 물론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검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죠. 근데 그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분석이 뭐냐면 BBK가 사실 주가 조작 사건 아닙니까?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와닿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내용이 어렵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쉽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좀 공감을 하는 게요. 이 네거티브를 또 잘 막아낸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도 결국 놓고 보면 사실은 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성을 좀 잘 공략한 또 이런 또 사례가 있는데 바로 지난 2002년이었죠. 이 4월에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네, 새천령 민주당 후보가 당시 그때 한참 4월 달에 시달렸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장인의 좌익활동 뭐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 뭐 장인이 빨갱이였다 뭐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사실 그때 그래서 조금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상당히 연설로 그걸 막아냈습니다. 맞습니다. 명연설로 사실 지금도 약간은 좀 회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자, 장인이 좌익 활동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만약에 좌익 활동한 장인이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없다면,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면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또 우리 어머님들의 사실은 그 부분에 좀 지지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뒤로 이런 논란은 사실 수면 아래로 그렇죠. 가라앉는 사그라들었습니다. 효과도 그래서 볼 수 있었죠.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정에 굉장히 또 호소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런 네거티브를 또 막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네거티브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만 뭐 지금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네거티브 얘기는 한두 끝도 없죠. 사실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역대 대선에서 맞습니다. 사실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사실 매번 대선 때마다 사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대선 사실 이 시기 대선을 한 달, 두 달 앞둔 시기의 기사를 찾아보면
언론 기사들도 사실 대부분 네거티브를 다루고 네거티브 있습니다. 내용이 많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지만 사실 네거티브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사실 손해 보는 건 유권자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들. 국민들입니다. 유권자, 국민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데 사실 그래서 더더욱 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 검증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저희 뉴스를 홍보하면 이제 매일 정책 검증을 하는 코너를 신설했다는 거. 정말 깨알 같습니다. 예. 예. 예정됐던 저희 팀, 건 아니었는데 네, 저희 팀 역시. 이윤석 선배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거군요. 예. 네. 여러분 뭐 한 김에 뭐 제대로 하죠. 예. 매일 저희가 아까 뉴스룸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 뉴스룸에서는 매일 한다고 하셨죠? 매일 한다고 하셨죠. 아까 손 선배가. 정책 검증을 저희가 또 윤정식 기자, 이윤석 기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지금 뭐 코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도 마무리를 좀 하죠. 예.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떠넘기는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앞으로 대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뭐 한 달 동안 각자 우리 박병현 기자는 또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그리고 저는 또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에서 열심히 또 취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특정 후보 편드는 그런 기사를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선거에 조금이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기사를 쓸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오를 좀 말해주세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오늘 마지막이니까 각오를 또 해줘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다음에도 반말 정치부 뻔했습니다. 소셜 라이브에 출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검증하는 기사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셜 라이브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는 더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룸이나 그 외에도 다른 뉴스에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기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JTBC 투표 독려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오상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김민준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